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야 촛불혁명을 죽서서 해주지 않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시민의회의 구성을 현실화할 방안으로 추천민주주의라는 게 새롭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천민주주의,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국의 이 추천민주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시죠. 이지문 교수님 연결해서 추천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천민주주의 전문가로 알려지셨어요. 예. 일단 추천민주주의가 뭔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표자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선거로서의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표자를 뽑는 방식을 선거가 아닌 추첨으로 뽑자는 게 이제 추천민주주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영국, 미국 같은 이제 영미권 국가의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라는 게 생겨서 배심 참여하는데 이 배심이라는 것이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아서 배심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추천민주주의 방식인 거죠.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그게 도입이 돼 있다. 우리가 이제 뭐 배심 제도, 뭐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익숙하지만 그게 추첨으로 뽑나?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잘 이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추천민주주의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추천민주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원형, 민주주의의 출발점에 생각하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추천민주주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정치학을 뭐 학부 때도 공부하고 박사도 정치학 박사를 했지만 저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배웠냐면 뭐 다 비슷하실 거예요. 뭐냐면 민회에서 모두 모여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민회에서 직접 결정한 직접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그때는 작은 도시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직접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처리할 사항이 많아지는 근대 국가에 와서는 다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 대신 어떤 일을 처리하게끔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생기게 되었다.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추천민주주의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고대 아테네의 경우도 우리 지금으로 보면 행정, 입법, 사법 3부 역할을 하는 그 기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 빼고는 다 추첨으로 그 공직자들을 뽑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금 의회를 그래서 민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민회에서. 근데 민회도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고대 아테네 시민, 물론 지금의 시민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고대 아테네 시민이 한 3만 명 내외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민회를 열렸던 아크로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민회를 아크로폴리스를 가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6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도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민회에 와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민회에 온 사람들이 결정한 거죠. 자, 그 부분도 있고, 자, 민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민회에서 무엇을 결정할까를 누가 정할까요? 그 자리에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회에서 결정할 어떤 안건을 준비를 하는 그 500인 평의회가 있었어요. 아,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입법권 역할인데 거기 500명 그 의원들, 평의원들을 10개 부족에서 50명씩 1년 단위로 추첨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30세 이상 시민 중에 자원자 중에서. 자, 그리고 지금 따지면 사법부 역할을 하는 예, 그 경우 시민법원의 경우는 그 당시 시민법 우리나라의 지금은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그 판결만 그 어떤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 어떤 법령이 어떤 뭐 위반인지 아닌지 일종의 위헌 심사 같은 것도 했던 곳인데 여기는 전문 그 법조인이 없고 예. 연초에 3,000명을 뽑아요.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시민 중에 자원자를 대상으로 3,000명을 뽑아서 3,000명을 뽑아놓고 3,000명 중에서 그날 오는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은 내가 그 중에서 20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 내일은 뭐 30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온 사람들 중에서 또 추첨해서 당신은 A 재판, 당신은 B 재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추첨해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은 예. 민주주의의 그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 민주주의 고대 네. 저기에서부터 추천 민주주의가 행해졌고 그것이 예.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한 300년 동안 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마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따지면 행정부 역할하는 행정직 공무원 700명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장군하고 돈을 만지는 재정 담당 한 200명은만 선거했고 나머지 500명은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자원자 중에서 추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예외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군, 물론 그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과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군하고 돈을 만지는 재정 담당, 지금 따지면 그런 이제 뭐 대통령 같은 이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의 경우는 예. 선거했고 나머지 700명 중에서 500명, 그다음에 500명 평의회 사법 시민법정은 다 추천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남겨놓습니다.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다. 하나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아,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다. 네, 예, 예. 아, 그 말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선거를 통해서는 특권 어떤 엘리트들을 뽑고 예. 예, 그야말로 일상에 필요한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선정할 때는 네. 추첨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자,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추천 민주주의에 교수님께서 네.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기 시작하셨는지요? 아, 예. 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학부도 정치학 공부하고 박사도 정치학 박사를 그 당시 수료를 했는데 예. 저도 전혀 뭐 고대 아테네 추천 민주주의를 몰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2008년 그때 이제 우리 또 강우병 촛불 집회가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예. 2008년에 예. 저희 시민단체 선배 한 분이 책을 하나 한번 보라고 권했어요. 예. 저는 그 책을 보고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큰 지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외국 책인데 번역된 책 제목은 선거는 민주적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번역서죠. 예. 근데 그 책에서 책의 전반부는 고대 아테네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추천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아주 그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처음 안 겁니다. 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게 원래 모습이구나. 나는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전에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예. 대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불만, 정치인들의 불만. 그래서 선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선거 민주주의를 좀 보완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추첨 방식으로 공직자를 좀 뽑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당시에 뭐 국민투표, 뭐 국민발언, 국민소환 같은 이런 제도에 대한 관심들은 많았지만, 예. 그래서 추첨민주주의를 그걸 계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편도 뭐 관련되는 이제 뭐 논문은 없었고, 다만 이제 경희대학교 김상중 교수, 전북대 오현철 교수가 그 전에 시민의회, 그러니까 시민의회를 추첨으로 구성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번 하신 거는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연구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연구가 없다 보니까 그 영미권 국가들 쭉 찾아봤더니 박사 논문이 딱 하나 미국에서도 한 편 있더라고요. 아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미권인 외국 나라에서도 추첨한 거는 정치학에서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랬었군요. 예. 저는 기독교 목사다 보니까 좀 성경을 자주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도 사실 그렇죠. 있어요. 예, 그제도 그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죠. 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추첨을 뽑아 마띠아를 예. 뽑거든요. 예. 그런 게 좀 떠오르네요, 금방.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2명까지는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해서 추첨을 했고, 구약에 보면 뭐 제사장이라든지 많은 그런 이제 교회에 관련되는 어떤 역할을 맡길 때 추첨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존 선거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그 녹색평론을 보니까 김종철 선생님이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선거 근본주의자가 돼버린 결과 선거만이 공정한 정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근거 없는 미신에 빠져있다 이런 비판을 하시면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제비뽑기 이거 추첨제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김종철 우리 발행인께서 뭐 특히 경향신문의 한겨레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장 어떻게 보면 가장 추첨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반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이 공약을 잘 보고 좋은 반장을 뽑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학습이다, 훈련이다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결국 민주주의는 선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과 욕을 해요. 국회 막 욕하고 선거가 문제가 많다 막 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추첨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어떻게 추첨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거는 보수나 진보나 관계없이 추첨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연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그런 이유들 있죠. 워낙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우리가 대표자를 그래도 선거란 방식을 통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의 영업인 일렉션하고 엘리트가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엘리트, 우수한 사람을, 타고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선거의 의미인데 좀 더 타고난 사람을 뽑아서 우리 대표자를 맡겨야지. 이게 맞는 거지. 아무나, 쉽게 말해서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서 이 사람한테 우리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더 국회가, 지방의회가 더 잘못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반론을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고대 아테네는 왜 추첨을 했을까?
분명히 선거란 방식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몰랐던 게 아니고 선거도 알고 있었는데 왜 추첨을 했냐. 300년 동안 뭐 한 몇십 년 동안이 아니라 아테네가 망할 때까지 썼거든요. 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이에요. 사람을 보는 철학적 이유.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권력 앞에 약하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아하. 그런 속성이 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인간한테 도덕적으로 잘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치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추천 방식을 통해서 교대로 시키는 거 필요하다. 아하.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거하더라도 교대시키면 되지 않냐. 예. 근데 선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선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번을 해서 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다음에 못 나오게 한다면 뽑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예.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계속 뽑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장군이나 돈을 만지는 선거직은 무한정 뽑을 수 있어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아. 다만 추첨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적인 자유와 함께 공적인 자유가 있다. 공적인 자유는 뭐냐? 통치하는 거와 통치를 받는 거를 번갈아 하는 게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추천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앞서 하신 것처럼 예,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추첨제에 대한 그러니까 추첨하니까 이제 행권 추첨도 생각나는데. 로또 생각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추첨이 돼가지고 그렇죠.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말 자질이 영 아닌 그렇죠. 사람이 되거나 어떻게 맞습니다. 그걸 방지합니까? 그거는? 자, 저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처럼 한 명을 뽑는 자리는 선거를 도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 명은 정말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장의 경우는 지금같이 왜냐하면 아테네도 장군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선거를 해서 리더십을 일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1인을 뽑는 장애장은 선거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는 수십 명 국회 300명이고 작은 기초의회도 20-3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회 차원에서는 추첨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지금의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도덕성 있고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상세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걸러진다 이거죠. 자체적으로. 예. 자,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추천을 뽑아서 심의의회를 만들었을 때 심의의회는 100% 항상 올바른 결정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나 지방의회는 맨날 올바른 결정만 합니까? 올바른 결정 매번 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민의회도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신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지금 국회 구성을 보면 학부 대학 기준을 보면 서울대 출신들이 거의 절반을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속칭 말하는 고려대, 연세대나 속칭 말하는 3개 대학 출신들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속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 변호사, 의사, 고위공직자,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나름대로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법조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일 많죠, 법조인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는데 왜
왜 국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국회 개개인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 예.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입법하고 정책하는 것보다 지도부에 정당으로부터 공천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당론에 따라서 목소리를 못 내고 어떨 때는 돌격대가 돼서 서로 날치기 같은 거 할 때 감행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예. 우리가 정당을 기반한 선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방의원 한번 가보면요. 국회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어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래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주택 가진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평균 유권자보다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아유, 솔직히. 정말 심란합니다. 지방의회 예. 보면은. 예. 예, 대개 50대 남자, 대개 지역에서 감면단체나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랬던 분들 위주로, 그리고 정당에서 어떤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지, 우리 일반 유권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가 예. 문제냐. 자, 국회가 20, 30대 유권자가 우리가 거의 유권자의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근데 20대 국회의원은 없어요. 30대 국회의원은 한 3%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 30 유권자가 40% 육박하지만 국회의원은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은 없어요. 예. 우리 대부분 다 노동자잖아요.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 우리 블루칼라든 하이트칼라든 노동자가 없잖아요. 다 고위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원들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 하이직 공무원들 없잖아요. 다 높은 직에 있는 공무원들만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아무리 친서민 정책을 그런 표방하더라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기업가 출신인데 당연히 기업 우선의 정책을 펴겠지 노동자 이주 정책을 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20, 30대들, 20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등록금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 30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보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현재 예. 우리가 무슨 누구든지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피선거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권이 있잖아요. 피선거권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기타금도 있고 15% 이상 3억이더라고요. 3억. 예. 그럼 15% 이상 덮어야지 돌려받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무리 일반 사람들 뜻이 있더라도 내가 돈이 없거나 또 어떤 직업적 안정성이 없으면 예. 그런 공천 과정에 뛰어들 수가 없죠. 맞습니다. 공천 과정에 예. 특히 공천이 돼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 2당 공천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 2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비 경쟁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내가 본선에 나가는 과정 자체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돈 안 쓰는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일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어떤 이전에 시의회 의원 하셨던 분하고 예.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하시면서 네. 돈과 조직이 없으면 이놈의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지금 우리가 예. 상향식이라고 해서 무슨 여론조사도 하고 또 국민 경선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후보자들 미치게 만드는 거죠. 예. 왜? 여론조사에서 내가 많이 나오고, 당내 경선을 해서 날 찍어줄 사람들을 대거 경선인단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평소에 내가 돈과 조직으로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 힘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이 많거나 지역에서 조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뭐 하다못해 종편에 출연해서 얼굴을 팔거나 예. 아니면 진짜 유력한 뭐 그런 뭐 정당의 보스나 대선 주자들의 어떤 뭐 캠프에 들어가서 뭐 어떤 기여를 해서 농공행상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정상적으로 뭐 출마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무려 넉 달, 뭐 훨씬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이어진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촛불 집회가 굉장히 그 하나의 뭐 오랫동안 지금 광장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려면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바로 어제 그 민주당을 제외한 그 3당이 예.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번 대선 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같이 붙이겠다라고 예, 예. 개헌을 발표해서 하자고 그랬죠. 엄청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촛불 민심이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한 게 아니라 제도 정치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탄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국회의원 스탁자들이 그 촛불 민심을 말하면 겉으로는 그 뭐 우리가 제도화시키고 반영하고 우리 시민혁명 어쩌고저쩌고 떠들대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계약인 헌법 개정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졸속으로 예. 개정안 만들어서 국민투표 한 달 만에 뭐 만들어서 해보겠다. 민심과는 완전히 그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당장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시민의회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예. 당장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추첨으로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헌법 개정을 정치인들끼리 짝짝꿍해서 하지 마라. 물론 마지막에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찬반을 표시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찬반만 표시하는 거지 아는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아일랜드 경우가 작년 10월부터 1년 가정으로 헌법을 개정하게 한 시민의회를 99명을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99명 일반 시민을 추첨해서 시민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장만 그 연방법원 판사가 의장으로 임명돼서 하고 있고 아일랜드 사례가 있구만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예. 그래서 뭐 헌법 조항에 낙태 조항,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를 금지 조항을 철폐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그 시민의원들이 그 찬반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쪽의 의견들을 들어요. 전문가, 찬반 단체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원들끼리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거를 의회에다가 넘깁니다.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 해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걸 바로 심의의회 결정을 국민투표 넘기면 그거는 뭐 국회가 그러면 뭐 하냐. 우리는 뭐 하냐, 입법권 침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예. 아일랜드의 경우도 일단은 시민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권고사항을 의회에 다시 한번 결정해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해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헌법 개정을 지금 대선 때 할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마치고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때 6월달에 시민의회 법을 만들어서 예.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각 정당에서 헌법 개정안 리안을 내라. 그리고 시민사회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서명을 받아서 개헌안을 내라. 그러면 뭐 A당, 뭐 B당의
그 개헌안 시민사회 A 단체, B 단체 그런 개헌안 이거를 한 10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갖고 우리 시민의회가 그쪽 주장하는 사람들 찬반을 듣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1년 동안 한 10개월, 최소 10개월 동안 해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해서 어떤 안을 만들고 그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찬반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내년 지방선거 때 회부하면 우리 헌법 개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올바른 헌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민의를 정말 모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가 관심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맨날 그 문제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 또 다른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권이라든지 경제민주하든지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많은 부분들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한 1년 동안 우리 지금 헌법도 30년 됐잖아요. 예. 한 번 정하면 이게 쉽게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조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대선의 어떤 유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헌 방식은 잘못된 거죠. 예. 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여러 책들을 쓰셨어요. 지금 그 추천 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죠. 이렇게 책으로 엮으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추천 민주주의 강의 이것은 좀 대중적으로 그 학생 일반인들도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신 책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그 지난해 6월 말이죠. 추천 민주주의 선거를 넘어 추천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라는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추천민주주의라는 책은 2011년에 번역했고, 예. 그 재작년에는 이제 민주주의 구하기라고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추천민주주의라는 책은 그겁니다. 미국 책인데, 미국이 지금 양원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원제 하는데, 상원을 추첨으로 두고, 하원을 추첨을 바꾸자. 상원 그래서 선거를 두고 하원은 추첨을 바꾸자는 책인데, 우리가, 그걸 제가 손우정 박사 같이 번역한 책인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회 추천민주주의 말을 쓴 겁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은 추천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시민입법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시민의회, 시민입법부보다 좀 더 추천한 거에 방점을 두자 해서 추천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학계나 언론계에서 추천민주주의, 추천제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조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일부러 또 제목을 그렇게 하셨군요. 예. 그리고 또 오는 21일 날 이 추천민주주의 관련한 그 포럼이 있으시다고요? 100년 포럼이 있으시던데 어떤 행사인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희대 김상준 교수께서 저보다 일찍 그 비상설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세월호 이슈 같은 큰 이슈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 대통령의 발의하면 일정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의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의회에서 좀 처리하도록 하자. 비상설적으로 그 구성은 추첨을 한다. 라는 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고 쭉 이분이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도로 참여하는 단체가 다른 병련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련에서 이번 3월 달에 시민의회를 갖고 3번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3월 첫 주에는 그 헌법 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제하는 그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그 김상준 교수께서 시민의회에 대해서 그 발제를 하셨고, 다음 주는 제가 왜 추첨이 해야 되느냐, 왜 추첨 방식이 되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발제하는 그런 이제 대중 그 어떤 강연 형식이 아니라 같이 우리 참여자들이 질문을 답하고 하는 그런 대중 이제 발제 시간을 이제 갖는. 일반인들한테도 열려 있는 그 포럼인가요? 예, 이게 무슨 이렇게 강연식이 아니라 강연은 짧게 15분 정도 하고 요즘은 이제
무슨 그거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실시간으로 자기가 찬성 반대하는 그 무슨 조그만 기계 있잖아요. 예. 그 나눠줘가지고 100명 나눠줘가지고 제가 강연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고 답을 또 해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연하고 나고 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지도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강연을 하면 좀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연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1일 화요일 오후 6시 반. 르호봇 신촌점 바로 근처입니다. 1층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도 되는 거죠? 예, 다른 100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뭐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당일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천민주주의에 대해서 대강이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애청자들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일부러 언급을 했고요. 또 이런 그 행사가 있으니까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참여를 하면서 추천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뿌리를 내리고 좀 널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그 이재명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애청자들한테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추천민주주의 강조한 이유가 단순히 뭐 추첨을 뽑아서 시민의회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 시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공적인 참여를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어떤 훈련이나 학습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내 입장만 주장하고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우리 사회가 이번에도 또 태극기 맞불 집회 보다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찬반에 대해서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의 결정에 이르러가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주장하되 다른 사람의 주장도 경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심의를 통해서 결정에 이르면 승복하고 소수자에 대해서도 강용을 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민주주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공적인 참여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대통령을 누굴 뽑고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부터.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방송 또 필요하시면 또 같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샘소리는 여수 솔샘교회 목사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 목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솔샘소리는 이 땅의 선거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동화책 읽어주는 코너, 지역 이슈, 솔샘교회 주일 설교 등을 주로 방송합니다. 솔샘소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솔샘소리를 듣고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솔샘소리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방송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자동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솔샘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